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직원을 향한 칭찬의 역설. 사장이 직원을 칭찬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과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하는 경우다. 남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칭찬을 조직 결속과 인정 욕구 충족, 충성도를 높이고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일로만 생각하기 쉽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면 모든 조직은 칭찬이 난무하고 어디서든 좋은 소리만 들릴 것이다. 대표적인 칭찬의 폐해는 당사자에게 자만심을 주고 주변 동료들에게는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히 칭찬은 계속되지만 보상이 오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자만심은 계속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퇴사하게 만든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직원에 대한 칭찬에 정교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고맙다와 잘했다를 남발하면 자만심이 커져서 스스로 보상을 챙기려고 나서거나 심지어 일을 좀 덜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업무의 포괄적 가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칭찬을 받기 위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사장이 의도를 갖고 상대적으로 어떤 부면에서든 약한 직원에게 계속 칭찬할 경우 당사자는 사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지나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고맙다보다 수고했다는 표현이 더 낫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고래가 칭찬받을 때마다 춤을 추려면 그 큰 몸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라. 결과를 칭찬하기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 보고서가 훌륭해요. X. 마감 지키려고 며칠 고생했다면서요? O. 재능보다 의지를 칭찬한다. 머리가 참 좋아요. X. 이렇게 성실하니 항상 결과가 좋군요. O. 바로 즉시 칭찬한다. 오늘 너무 잘했어요. X. 오늘 아침 발표 많이 준비했더군요. O.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오늘도 멋지네요. X. 그 넥타이 푸른색이 재킷하고 잘 어울리네요. O. 상대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칭찬한다. 참 좋으시겠어요. X.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O. 때때로 말로 그치지 말고 보상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 늘 기대 이상이네요. X. 잘했으니 오늘 저녁 살게요. O.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장들은 칭찬만큼 참견도 많은 경향이 있다. 칭찬을 잘하면서 참견도 적은 사람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참견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최고의 무기다. 때문에 칭찬과 참견을 자주 하는 사장하고 오래 일하는 직원은 없다. 칭찬을 정교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견도 적다. 칭찬을 잘 하는데도 직원들이 계속 나갈 때 나는 인복이 없나 보다 라며 남 탓하지 마라. 좋은 것도 매번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더 나를 살피게 될 것이다. 1명부터 100명까지 직원 수에 따른 사장의 행동 변화. 창업을 한 후 혼자 어렵게 고생할 때는 직원 1명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실제 첫 직원이 들어와서 얼마 지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초보 사장에게는 사람을 고용해서 상사가 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어차피 혼자 일을 다 하기 마련이고 일의 내용도 거의 혼자 알고 있어서 직원이 따라올 수가 없다. 마음만큼 상사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직원을 다루는 것도 경험이고 공부가 필요하다. 결국 회사가 커져 직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다. 하지만 직원이 늘면 늘수록 일은 더 힘들어진다. 절대로 쉬워지지 않는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자자나 동업자라도 생기면 그 스트레스 강도는 일 강도의 몇 배까지도 가중된다. 스트레스 강도는 업무, 직원, 동업자, 투자자 혹은 채무 순으로 증가한다. 정말 다행인 것은 직원이 점점 늘어서 10명이 넘어가면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줄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나머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서서히 줄기 시작한다. 1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는 그 조직 안에 각자의 직책이 다들 있고 나름 뚜렷한 업무 영역이 생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장이 직접 모두 지시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 규모라서 한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극한치다. 10명이 넘어가면 쉬워진다는 말은 10명이 되면 가장 어렵다는 의미와 같다.
사장은 직원 10명까지는 스킨십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되며 해도 좋은 시기다. 주요 직원 1명이라도 나가면 회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사장의 매력이 중요한 시기다. 듬직한 형이나 누나같이 보여야 할 시기다. 그 대신 직원이 10명이 넘기 시작하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이 위임과 권한이 생긴다. 이것은 회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1명에서 10명. 10명이 넘어가는 순간 조직을 통해 일해야 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중간 간부를 거치지 않고 사장을 찾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며 사장과 직원 독대해서 그의 상사도 모르는 업무 지시를 받거나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버릇처럼 상사를 거치지 않고 사장에게 업무를 직접 묻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때부터는 함께 식사하는 것도 특정 직원과 자주 함께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즉 식사를 혼자 해야 하는 시기다. 구두로 진행하던 업무를 문서하고 사내에 여러 문서 양식들이 필요한 지점이다. 조직 문화를 만들기에 적당한 시기니 사내 기업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 다만 너무 지나친 복지 정책을 주의해야 하며 한번 복지 정책이 주어지면 회사 사장이 나빠지거나 경쟁자가 밀고 들어오거나 경기가 나빠져도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영구 지속 가능한 것 중 찾아야 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사장은 점점 위험을 갖추는 시기다. 국가로 말하면 형님 동생 사이가 아니라 분신의 관계를 맺어 건의와 시스템이 들어가는 시기다. 30명에서 100명. 보통 30명이 넘어가면 직책을 모르는 직원이 생기고 50명이 넘어가면 이름을 모르는 직원이 생기고 100명이 넘어가면 얼굴을 모르는 직원이 생긴다. 지금부터는 옷을 점잖게 입고 좋은 차를 타거나 집을 근사하게 바꿔도 좋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더 큰 신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법 기업의 규모가 나타났는데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초라하면 직원이든 거래처이든 의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사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사무실을 분위기에 꾸미는 것은 좋지만 가정에서 치장하면 오히려 경박스러워 보이고 회사의 신용이 하락한다. 청바지나 티셔츠를 입던 버릇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정갈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대신한 근사한 직원들은 모이지 않을 것이고 다들 청바지에 신발을 접어서 신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는 직원들과 다시 사사로이 따뜻한 말을 하고 어렵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가도 좋다. 대신 사업 초기와 달리 형, 동생 사이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의 얼굴로 나가야 한다. 다정함과 위엄을 지닌 아버지 상이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의 가치. 큰아들은 식당 서빙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땡큐 캐서린 하며 이름을 불러준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체의 이름을 본 것이다. 캐서린의 얼굴은 금방 달라진다. 큰아들이 캐서린을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캐서린은 자신이 하는 힘든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핵심. 그것은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 주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심지어 대통령에 오른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붙은 공항이나 고속도로가 생기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대학 연구소나 건물 앞 명명권, 경기장, 극장, 박물관 등의 명칭에 기업이나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기까지 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미국 건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미국 3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은 1963년 암살된 미국 35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은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배우자 엘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뉴욕시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박물관을 설립한 사업가이자 예술품 수집가인
솔로몬 알 구겐하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이름을 딴 유명한 건물의 몇 가지 예일 뿐이다. 역사, 예술, 과학 외 기타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 그러니 남이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면 더더욱 행복할 것이다. 사기의 자객 열전에 보면 예양이란 이름이 나온다. 예양은 지백이란 자를 섬기게 됐다. 지백은 진나라 육경의 한 명으로 세력이 강성했다. 예양은 그를 극진히 예우했다. 그런 지백이 조양자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한나라 위나라와 연합한 조양자에게 패해 죽음을 맞이하고 후손까지 끊어졌다. 예양은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 죽은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기로 마음먹고 조양자를 암살하려 했으나 여러 번 실패하다 결국 붙들렸다. 예양은 조양자의 옷이라도 칼로 베어 원수를 갚으려는 뜻을 이루게 해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조양자는 그의 기상에 크게 감탄하고는 사람을 시켜 자기 옷을 예양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예양은 옷을 베어버리고는 칼에 엎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때 예양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사위지기자사,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충성심의 극치를 보여준 일하다.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인정받는 가치가 이렇게 크다. 자,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주고 애사심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열해 본다. 가장 흔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상장이나 감사패, 공로패 같은 것이다. 상장은 종이만 주지 말고 액자에 넣어 걸기 좋게 해주면 좋다. 이름이 적혀 있고 인쇄가 되어 걸어 놓을 수 있는 것을 그 무엇이든 좋다. 권위 있는 사람이 인정한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옥 외부에 정원이나 나무를 심는 곳이 있는 회사라면 늘 주변에 과일나무를 심고 각각 직원들 이름을 붙인 팻말을 붙여주면 좋다. 회사 내에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란다는 사실에 소속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과를 이룬 직원의 부모에게 선물이나 감사를 전하는 것, 사장의 차를 보내 아내와 자식을 데려와서 공개 칭찬해 주는 것도 있다. 이런 일을 실속 있게 가장 잘하는 곳이 국가 공무원 조직이다. 공적인 예우, 의전, 훈장, 상장은 모두 그 개인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간첩을 잡은 군인을 헬기에 태워 휴가 보내는 일도 같은 맥락이다. 평생의 자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상은 일시적인 보너스보다 효과가 더 크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의미는 그에게 인식의 대상이 되고 존재감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칭찬하는 것은 그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느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세상에 나의 존재감과 가치를 주는 사람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 그들을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직원을 친구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직원들과 친해지면 개인의 삶과 직업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다. 특히 사장으로서 당신은 직원들이 당신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당신을 존경하기를 원하며 지시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원한다면 보스와 버디 사이의 경계가 혼란스럽고 둘 다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일의 가장 참혹한 결과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보 사장들은 흔히 좋은 사장이 되고 싶은 욕심에 직원들과 친근하고 격식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몇 번 상처를 받으면 이번엔 반대로 너무 권위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온 핵심 이유는 친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좋은 업무 분위기는 친구 같은 사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장이란 누가 보스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곳임을 양쪽 모두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직원들은 직장에서 사장이 친구가 되는 것보다 상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장이 호감을 얻는데 더 집중하고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할 때 직원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너무 친절하면 권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너무 사적인 것에도 함께하고
회사 업무 외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너무 개인적이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수준의 인연이 적당하다. 예를 들면 그들의 결혼, 자녀의 졸업, 가족의 사망 같은 일은 챙겨주고 배려해도 함께 파티를 가거나 직원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일은 안 된다. 개인적인 친구가 되면 공정한 관리자 또는 리더로서 지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직원들과 친구가 되려 하지 말고 친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적당하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너무 사적인 정보들이 공개되는 경우 서로를 팔로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직원과 친구가 되면 회사나 유익한 결정보다 친구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업무에서 실제로 편애를 보이지 않아도 특정 직원과 친구라면 다른 사람에게 편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 불신과 질투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런 직원이 이성이라면 엉뚱한 소문으로 그 직원의 경력과 평판을 망칠 수 있다. 또한 잘못한 일에 관한 지적이나 혼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반대로 공적 지적을 사적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이를 그르칠 가능성도 커진다. 당신이 직원들과 친해지고 친구가 되려는 것에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원을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도 있다. 분명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당신이 동료가 아니고 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사와 직원 관계의 권력 역학은 현실적으로 진정한 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관리자의 역할은 직원들의 업무를 판단하고 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관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따라서 당신은 친절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친구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이런 우정이 독점화가 되거나 더 깊은 우정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끔찍하게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직원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실제로 직원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괜히 직원들과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실제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그들 하나하나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장이다. 직원들의 성공은 당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그들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직원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직원들과 좋은 관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직원과 친구가 아니어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 사장의 잘못이 아닌 것은 A. 불경기, B. 직원들 간의 불화, C. 경쟁업체 난입, D. 환율 상승, E. 이자율 상승, F. 전쟁, G. 횡령 도난, H. 소송, I. 구인난, J. 임금 상승. 정답은 F. 전쟁 하나뿐이다. 나머지 모두 사장 책임이다. 어떤 사람은 나머지들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모두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내 잘못이다. 불경기에 안 되는 사업 하나 하는 내 잘못이다. 직원들 간의 불안은 관리나 고용을 잘못한 내 책임이다. 경쟁업체가 난입하는 사업 세계에 들어온 것도 내 잘못이다. 환율에 취약한 비즈니스를 하는 내가 잘못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내 잘못이다. 횡령이나 도난은 내 관리 부족이다. 누구를 탓할까? 소송은 소송의 빌미를 준 내 잘못. 부인난 역시 다른 사장들은 이 와중에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임금 상승에 취약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부인난이 와도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 모두 내 잘못이다.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간 것도 내 잘못이다. 직원들의 운전사고가 계속 나는 것도 내 잘못이다.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것도 내 잘못이다. 갑질 고객을 만난 것도 내 잘못이다.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경기가
폭염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직원들은 책임감 없는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쟁자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미국이 이자를 언제 내리나 조바심만 내고 새 정권이 임금 억제 정책을 써주길 바라고 욕만 하고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개선할 방법이 나온다. 천주교 고백 기도문에 메아 메아 쿨파, 막시파 쿨파. 즉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로 돼 있는 고백의 기도가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한 탄식의 문장이다. 당신 회사의 경영자로 최종 책임자라면 전쟁 이외에는 모두 당신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누군가는 불경기에도 경쟁업체가 난입하고 직원들 구하기가 쉽지 않고 한유리 노동처도 여전히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도 성장해 나간다. 모두 당신 탓이다. 전쟁을 제외하고는 결국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혁명이냐 반란이냐. 비록 지금은 작은 매장 하나에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지만 당신의 꿈은 전국을 삼킬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혁명을 할지 반란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혁명은 권력이나 사회구조의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한다. 이전의 방식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혁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보통 권력 중심부 혹은 그 인근에서 일어난다. 사업에서 혁명처럼 변혁이 일어날 때도 한 나라의 수도 혹은 그 중에서도 시내 가장 번화가에서 일어난다. 불길처럼 타오르며 시내를 점령해 나가는 사업은 모두 수도에서 일어나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반면에 반란은 주로 변방이라고 칭하는 지방에서 시작해 그 세를 확장해가며 수도를 점령하는 방식이다. 내 회사의 상품이 신기술이고 젊은 고객층을 상대하며 혹은 외국 상품이라면 수도에서 시작해 변방까지 가는 작전을 짜야 한다. 내 사업이 오래전부터 누구나 아는 사업을 개선해서 기존 경쟁자들을 무찌르는 사업이라면 변방에서 반란을 하듯 수도의 경쟁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지방 한 곳을 먼저 장악해야 한다. 그곳에서 군대의 힘을 키워 인근 도시들을 계속 흡수하는 작전을 짜야 한다. 식당으로 예를 들면 감자탕, 김치찌개, 칼국수, 순댓국 같은 제품들은 변방에서 수도로 가는 사업군이다. 반면 스테이크, 카스테라, 아이스크림, 파스타, 에클레어 같은 제품들은 수도에서 브랜드를 알린 후 지방으로 가는 것이 순서다. 수도에서 시작하는 제품들의 장점은 강남대로에 몇 개만 깔아도 전국 브랜드로 커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는 도미넌트, 즉 고밀도 다점포 전략을 펴야 한다. 고밀도 다점포 방식은 핵심 유통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열어서 인원 배치나 물류 시스템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사에서 적은 인원으로 전 매장을 관리하기 쉽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불과 몇 개의 매장만으로 수십 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처럼 브랜드 확장성이 생겨 홍보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단점은 점포 하나의 임대료나 보증금 같은 자본이 많이 들고 처음부터 브랜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빨리 불타는 모든 것은 빨리 꺼지기 마련이라서 오픈과 동시에 출구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변방에서 시작할 때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다. 무조건 장사만 잘 되면 로고나 브랜드는 나중에 자본력과 함께 수정해 나가도 상관없다. 수도로 진격해 나가는 속도에 맞춰 군복도 사고 깃발도 만들고 군가를 만들어서 서울에 도착할 무렵이면 정규군이 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변방에서 크는 회사는 전통적으로 오래 지속된 사업군을 장악한 사업이다.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업종들이다. 이것은 변방에서 크는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서 대부분 사업이 대를 이을 정도로 길게 뻗어나갈 수 있다. 처음부터 폼을 잡지 않아도 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제 자신의 사업이 혁명인지 제품인지 변방의 제품인지 살펴보고 전국 시장 재패를 위해 전략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사장은 공포를 두려워하면 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장은 절대로 공포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공포는 지나고 보니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업이든 개인적 일이든 혹은 사회적 일이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견뎌내고 견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젊어서 스쿠버 다이빙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물속 18m 호수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다. 나는 겨우 혼자 10여 미터 허우적거리며 수영할 솜씨였다. 그러니 물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스쿠버 장비를 모두 벗은 후 다시 입는 마지막 통과 과정이 겁났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수영장 안에서 배운 대로 긴장을 떨쳐버리자 거뜬히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호수 바닥과 수영장 바닥은 어차피 물속이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호수의 깊이는 아무런 공포를 주지 못했다. 만약 내가 햇빛이 흐려지는 차가운 호수의 깊은 바닥에 내려앉은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공포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공기호흡기를 떼고 장비를 벗었다가 다시 입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20여 초 정도 숨을 멈추고 옷을 여미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공포를 느끼는 것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의 차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 동물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모든 동물은 공포나 두려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인간 역시 다들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자연적 공포보다는 구조적 공포가 더 많아서 모든 공포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인간은 어떤 성공의 기회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 다양한 종류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죽음 혹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두려움에 쌓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포 자체보다 공포를 대하는 태도가 공포의 실질적 위험보다 더 클 때가 많다. 따라서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포 자체를 관찰하고 경험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포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더 집중하면 두려움과 공포도 줄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또한 실패를 하나의 성장 과정과 학습 기회로 보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실패를 줄이고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공포를 같은 방법으로 느끼지 않는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공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즐기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현대사회에서 공포는 사업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공포는 사업과 연결돼 있다. 왜냐하면 모든 공포가 이미 현실이 되기 전부터 누군가 이익을 보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이익 집단들은 일부러 공포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한다. 사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공포의 제조와 배포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매번 새로운 공포에 자신이 먼저 놀라고 도망 다니거나 피해자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조직의 머리가 공포에 놀라면 모든 조직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당신은 사장이다. 회사의 장이다. 모든 공포는 당신을 거쳐간다. 신문, 방송, 여론, 평판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에게 매번 다른 얼굴로 다가올 것이다. 이때 당신이 공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회사는 성공과 실패의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당신 자신의 공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공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심지어 공포의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결국 사장이라는 직책은 공포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러니 공포가 호랑이처럼 생겼어도 누군가는 물려 죽고 누군가는 가족을 벗겨 팔고 누군가는 애완동물로 키운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공포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공포가 두렵지 않고 만만해 보일 것이다. 나는 수많은 공포에서 기회를 받고 이득을 받던 사람이다. 그러니 공포를 기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 바란다. 임대료의 비밀.
커피숍에서 한 번쯤은 이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커피 한 잔의 원가 구성을 살펴보면 원두 외에도 컵, 포장지,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등으로 비용이 나뉜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면서 이 임대료의 원가가 얼마인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임대료란 상품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료도 역시 상품이다. 임대료 안에도 여러 원가 구성이 숨어 있다. 서원짜리 임대료 안에는 건물주가 받은 은행 융자의 이자금, 원금, 세금, 관리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공실 손해금, 연체금, 부동산 복비, 양도세 혹은 증여세, 건물 가치 하락 손실금, 수리관리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건물주도 건물의 사용 권리라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다. 당연히 매번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임대료에도 원가가 있다는 것이다. 원가는 보통 여러 가지다. 단순히 원두의 가격이 원가라고 하면 5천원짜리 커피 원두 가격은 300원 정도다. 상품 제조 가치의 모든 비용을 말하는 상품 원가 비율은 50%가 넘는 2,500원 정도다. 하지만 운영비 전체와 세금까지 모두 포함하면 4,500원 이상 올라간다. 한국 스타벅스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다. 내가 직접 커피 원두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 몇백 원에도 먹을 수 있고, 만약 에스프레소 기계와 분쇄기와 필터를 사고 우유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 2,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 매일 커피를 두세 잔씩 반드시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싸다. 심지어 2시간마다 커피를 먹어야 하는 커피 중독자라면 어떨까? 하지만 임대료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매일 24시간씩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매년 임대료가 오르거나 쫓겨나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평생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을 산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돈을 벌기 전에는 건물이란 사기 어려운 물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살 생각을 못하니 사려고 알아보거나 묻거나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잘못을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건물주 모두는 돈이 엄청 많을 때 건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시작은 어쩌면 당신보다 자산이 없을 때부터 건물을 갖기 위해 발품을 팔고 정보를 모으고 은행을 설득해가며 건물주가 됐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건물의 대부분이 은행 융자를 받은 담보 재산일 것이다. 건물주의 대부분은 돈이 많아서 건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건물을 가진 레버리지 사업가들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임대를 내는 사람이라면 현재 건물주보다 그 건물을 가질 권리가 높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내가 임대를 내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건물이 가진 원가와 기타 비용을 모두 내는 소비자란 뜻이다. 그리고 그걸 매일 사는 사람이다. 즉,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이자 융자를 주는데 가장 안심되는 사람이란 뜻이다. 돈은 신용을 따라 움직인다. 그 건물에 내가 현재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이란 뜻과 같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매물 정보와 은행 정보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다. 상업용 건물의 담보대출은 80%까지도 가능하다. 이 책에 쓰지는 못하지만 20%의 대금이 없어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당신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여러분이 5년 일찍 읽었다면 지금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낸 임대료의 총액을 계산해 보고 혼자 상품처럼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란다. 커피 중독자인 당신, 아직도 커피를 매 2시간마다 사서 먹고 싶은가? 프랜차이즈 성공의 핵심 두 가지.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일단 프랜차이즈를 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추가 사업을 하기에 자신의 자본이 모자라거나 시장을 빨리 장악해야 할 때는 프랜차이즈가 효과적이다. 나는 노하우를 가졌지만 현재 전국에 매장을 열 만한 자본이 없다면 프랜차이즈를 모집해서
자본과 노하우를 합쳐 점주나 본사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자본이 있어도 시장을 빨리 장악하고 싶다면 이 또한 프랜차이즈 모델이다. 그러나 시간도 많고 자본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굳이 프랜차이즈를 하기보다는 직영 매장을 많이 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때도 직영 매장이 너무 소형 매출 중심의 매장이라서 인건비 효율이 없다면 여전히 프랜차이즈로 풀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는 균일화다. 균일화는 프랜차이즈의 생명이다. 첫 매장이 성공했어도 균일화되지 못하고 매장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공멸하게 된다. 마치 등을 맞대고 서로 둥글게 기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균일화란 개별 매장의 모든 사람이 모두 똑같은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초고급, 초고수, 최고급, 최상위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들다. 미슐랭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한때 미슐랭 가이드 한 개의 등급 식당이 선정되며 가장 저렴한 미슐랭 식당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싱가포르의 행상인 호커찬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동남아 곳곳에 매장을 여러 시도해봤지만 곧바로 별을 잃고 말았다. 차오면과 함께 나오는 이 싱가포르 달러 약 1,700원짜리 간장조림 닭고기 요리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요리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프랜차이즈는 어느 매장을 가도 어느 정도 맛은 보장이 된다는 신용이 고객에게 있기에 살아남은 것이다. 그런데 매장마다 품질이 다르면 그 브랜드의 신용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심지어 어느 매장에서 품질이나 서비스가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다. 어느 매장의 품질이 올라가도 다른 매장에서 같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표준이 높아진 고객은 결국 브랜드에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얼마나 전체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끌어 올리는가에 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매장에 모든 점주가 만들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 균일화에 대한 인식이 결국 프랜차이즈의 성공의 한쪽 다리다. 둘째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점주가 돈을 버는 모델이어야 한다. 점주가 내 모델과 내 상품 아이디어와 내 이름을 달고 돈을 벌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는 저절로 성공한다. 좋은 프랜차이즈는 대리점 모집 문구를 간판에 넣지 않는다. 이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를 넓히는 곳으로 돈을 벌려는 본사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점주와 본사는 둘 모두 돈을 벌어야 한다. 둘의 관계는 사실 미묘하다. 공동 운명체지만 동시에 이익을 나누기 때문이다. 본사의 책임은 점주들 모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이 나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점주는 자기 잘못이 다른 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프랜차이즈 구조를 벗어나거나 균일화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점주가 돈을 벌면 사업은 커진다. 내가 점주를 모집해야 하는 모델이라면 아직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 점주가 회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 구조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면 수십억이 들어간다.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 심지어 사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악덕 갈치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 하나하나에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당근채 하나 만들기 위해 전국 당근을 모두 찾아다니고 일정한 크기로 채 썰고 다듬어서 몇 가지 향을 첨가한 식초에 지어 보내도 흙도 털어내지 않고 양파 자루에 구겨 담긴 당근 가격하고 같은 가격이 아니라며 신문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다. 점주들 중에는 본사에 로열티를 주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이센스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브랜드와 노하우는 쓰고 싶은데 그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사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사장은 수년간 이익을 보지 못하고 매장이 50개가 넘어도 본사 자체는 잘 나가는 점주 한두 명만도 못한 회사도 많다. 본사라는 것이 애초에 기업형 구조이기에 사무실, 직원, 개발, 투자 등에 상당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통은 100개 정도 매장을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직원들 복지 대우를 하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300개 정도의 매장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면 미국은 3,000개까지 가능하다. 일부 한국 내 모델은 100개 정도로 끝나는 모델도 많다. 국민 전체가 모두 알아볼 정도가 되려면 보통 300개는 넘어야 한다.
물론 일부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사업 모델은 100개 매장으로도 국가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자본이 모자라거나 시장을 빨리 장악해야 한다면 프랜차이즈를 해라. 성공하려면 반드시 모든 매장을 균일화하고 점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성공하면 온갖 동창들이 당신을 친구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다. 산업의 2대 발달 과정, 대형화 고급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을 한 이후 항공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으며 수년에 걸쳐 많은 항공기 제조 회사가 설립되었다. 전쟁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를 본 미 육군의 주문을 비롯해 승객 운송 시장의 확장을 따라 항공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생겨났다 사라진 비행기 제작사는 328개가 넘는다. 모든 산업은 시작이 있고 시작된 후 사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대형화와 고급화의 과정을 겪으며 독점화되어 간다. 초기 항공기 사업은 차고에서 기술자 몇 명이 만드는 수준이었다. 이후 품질이 높아지고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면서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게 된다. 높은 진입 장벽에는 부품뿐만이 아니라 고객 자원, 유지,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에어버스와 보잉이 항공기 제작 시장의 99%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영국의 섬유 방직 업계나 미국의 자동차 업계, 전화기 업계, 컴퓨터 제작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어떤 산업이 자리를 잡고 커지면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들 중 누군가는 자본과 합작하고 자본에 힘입은 업체는 대형화하거나 고급화된다. 혹은 이 둘을 합친 대형 고급화 같은 과정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 나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을 사용해서 시장의 강자가 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대형화는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동네나 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산업의 형태는 분명히 있지만 그 어떤 특별한 강자도 브랜드도 없는 경우다. 이런 업종을 대형화 혹은 초대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섬유 제조업, 철강 생산, 철도 건설, 석유 정제, 화학 생산, 식품 가공 같은 전통업 제조업 사업에서는 대형화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 후 시장 장악이 일어났고 일반 유통업에 해당하는 장난감, 공구, 문구류, 건축자재, 비타민, 유기농산물, 농부용 마켓 같은 곳은 오래전부터 미리 대형화 작업에 성공한 소매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해왔다. 한국에서 대형화로 가장 성공한 것은 교회다. 그 외 학원업, 서점, 영화관 사업들이 오래전부터 대형화 작업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화 사업으로는 PC방, 법무 서비스업, 성형외과, 요양병원, 목공사업 등이 눈에 띈다. 그 외 체육관 사업, 원예업, 부동산 중개업, 철물점, 공구상, 운동용품점, 치과 등은 아직 눈에 띄는 초대형화 업체나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비즈니스 대형화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는 효율성 증가다. 운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더 낮은 가격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고 공급업체, 유통업체 및 기타 파트너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 혹은 개선으로 나타나고 균일화된 수익 모델로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인기 회사가 된다. 그로부터 평판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자에게 더 잘 인식되기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하는 데는 고유한 일련의 문제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모든 업종의 회사에 언제나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그럼에도 대형화 작업은 여전히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진 도구다. 보통 이런 대형화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구조 변화는 능력 있는 업체와 자본가들의 결탁으로 시작돼 최종적으로 시장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 종국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시장 참여자만 들고 나던 산업이 극적인 발전 단계를 겪으며 기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급화는 소비자 시장을 가격에서 품질로 분류해내는 방식이다. 부유하고 안목 있는 고객 기반의 고급 프리미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럭셔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럭셔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높은 이윤 확보가 가능해진다. 고급 제품과 서비스는 종종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돼 높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가 생긴다. 고급화는 강력한 평판을 얻는 데 유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객 충성도 또한 상승한다. 고급 브랜드 고객은 브랜드가 제공하는 품질과 고급스러움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때문에 대중시장 브랜드 고객보다 훨씬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보인다. 럭셔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국제적 확장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국내 고객들의 강한 브랜드 충성도는 세계적인 매력을 끌어낼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보다 더 쉽게 국제 시장으로 확장할 힘을 가진다. 또한 고급화는 종종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두주걱, 효자손, 고무장갑, 선풍기, 가정용 사다리도 고급화 혹은 초고급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애완동물, 양로원, 목욕탕업, 점술업, 타로점, 부동산업, 정육점, 쌀가게, 떡집 등도 모두 고급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업종들이다. 30% 성장을 이루는 것보다 30배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때로 더 쉬운 이유는 당신의 사업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자 사이에서 우뚝 서고 싶다면, 그리고 아무도 대형화나 고급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내 경쟁자가 대형화나 고급화를 하면 내가 위험해질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불안하고 겁나면 당신이 먼저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네네. 딱 맞게 끝났네요. 오늘은 최선을 다할게요.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쉬운 말이죠. do my best가 최선을 다하라잖아요. 근데 I will이 들어가죠. 최선을 다해볼게요.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입니다. 사진 찍을게요.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날 되세요.